삼국지 생존법과 중국 역사 제2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은요, 삼국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역사를 조금 아시는 게 좋아요.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중국 역사는 자꾸 봐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복습 차원이기도 하고, 중국 역사는 서양의 역사, 유럽 역사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하나의 계통도로 쭉 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도를 많이 써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역사의 모델을 한번 그려보면 이래요.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땅은 아주 넓어요. 지금이 역사상 가장 큰 땅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청나라 시대보다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넓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이 비슷하죠. 중국의 서부가 사람이 안 사는 것도 꽤 많아서 쓸모있는 땅은 주로 동부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의 무대는 이렇게 넓은 곳이 아니고 중원이라고 하는 비교적 좁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처럼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이라고 흔히 말하면 어디냐면 황하를 중심으로 아래 위에 남과 북의 평원지대를 흔히 중원이라고 불러요. 이 곳에서 오랫동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변 역사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발굴된 역사를 보면 삼성태 문화, 사천성에 가면 삼성태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태 문화도 있고 우리 민족의 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홍사 문화도 요소 지방에 있긴 있는데 그거를 중원의 역사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요. 주로 산시성, 산서성, 허난성 요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가 계속 확장되어 온 셈이죠. 그럼 이 지역 역사는 어떻게 시작하냐? 바로 삼황오제부터 시작한다. 사마천 사기에는 오제 본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황제, 전욱, 제국, 요순 이렇게 갑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전설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건 하나라였고 여기까지도 완전하게 역사시대라 말하긴 근거가 부족하고요. 실제 유물이 출토된 기준으로 한다면 상나라가 맨 먼저겠죠. 마지막 수도가 은호였기 때문에 흔히 은나라라도 부르지만 상나라 시대부터 해가지고 주나라로 이어지는 게 중원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나라가 처음에는 수백 개의 나라였겠죠. 흔히 봉건시대라고도 하고 봉건이라고 해서 주나라가 천자가 있었고 나머지 다 봉했다 이렇게 역사책에 나오지만 사실 그거는 역사가들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고 부족국가 시대였으니까 수백 개 조그만 나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엔 무기가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장들 수준에서 많은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무기가 발달을 하니까 문명이 발달하니까 계속 나라들이 병합을 하죠. 점점 줄어들어요. 전국시대 말기에 가면 7개까지 줄어들죠. 그래서 전국치룡이라고 부르는데 전국시대에도 늘 7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마지막 진나라의 멸망하기 직전이 7개였기 때문에 전국치룡이라고 부르죠. 지리적으로 보면 맨 중앙 낙양에 주나라 천자가 있었고 분수 쪽에 위나라가 있었고 한단이라는 곳에 수도를 둔 조나라가 있었고 임치에 제나라가 있었고 그 밑에 곡부에 노나라, 송나라, 한나라, 초나라, 진나라, 중산국, 오늘날 북경 조금 남쪽에 연나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남경에 있는 박물관에 갔더니 전국시대의 역사에 포함되지 않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분명히 역사적 어떤 국가들이 있었을 텐데 기록이 등장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장강유역 아니면 황해유역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역사 기록에 나오는 나라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역사를 한마디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삼국지 연희 서문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천하대세는 나누어지면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흩어진다. 천하대세 합구필분 분구필합이다. 중원이라고 하는 평원지대는 나라를 통일하기도 쉽지만 분열되기도 쉽다. 왜? 그만큼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역사를 쭉 나열을 시켜보면 이래요. 춘추 전국, 통일제국으로 진한, 분열제국으로 양진 남북조, 통일제국으로 수당, 분열 시기로 5대 식국 요금송, 통일제국으로 원명청 중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제가 양진 남북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역사책에는요 위진 남북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중국에서 역사를 이렇게 안 불러요. 양진 남북조라고 불러요. 양진이 뭐냐면 서진, 동진 이걸 양진이라 불러요. 위나라를 여기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역사적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거죠. 이렇게 분열과 통일을 주고받았던, 반복되었던 역사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중원에 사는 농민제국, 그리고 북방에 사는 유목제국, 지방의 군벌,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통일되었다, 분열되었다를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북방에 사는 유목민들은 계절이 변하고 기후가 바뀌면 중원을 침입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거나 때로는 이들이 정권을 세웠죠. 유목민들이 정권을 세울 때는 개방 정책을 폈고요. 중원의 농민들이 정책을 펼 때는 폐쇄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열과 통일을 반복했던 역사가 중원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한번 들어가 보죠. 춘추 전국에 분열이 있었죠. 그러다가 전국 시대를 진시황의 통일에 의해서 사라졌죠. 진시황과 그 아들 때는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동안 유방과 항우가 천하를 두고 쟁패를 했다가 유방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죠. 그것을 전한 또는 서한이라 부르는데 여기서도 아마 전한 후한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한 후한보다는 서한 동한을 부르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삼국지에도 주로 서한 동한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후대에. 그리고 후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서한 동한을 부르는 게 구분이 훨씬 더 명쾌해요. 왜 서한이냐면 장안 서쪽에 수도를 두었을 때를 서한, 동쪽 수도였던 낙양을 수도로 두었을 때를 동한이라고 불러요. 요즘에 중국에서 번역된 책들은 주로 서한 동한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서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황제가 한무제였죠. 한무제 이전에는 서한이 힘을 못 썼어요. 유방부터 그 뒤에는 나라가 별로 힘이 없었고 국력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국력 쌓는 시간이었고 한무제 때 와가지고 어느 정도 국력이 되니까 특히 북방의 흉노를 멸하는 데 힘을 많이 썼죠. 그리고 서남이 정벌을 하고요. 오늘날 광동성 지역에 있었던 남어를 정벌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왕검성을 점령했다라고 나오죠. 그럼 그 왕검성이 어디였을까? 이게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죠. 과연 왕검성이 어디냐? 이게 우리 고대사의 논쟁거리기도 하죠. 한무제는 북방의 흉노족을 멸하고 서역의 길을 개척을 하는 역할까지가 한무제의 역할이죠. 그러다가 한무제가 국력을 너무 많이 썼어요. 북방 개척도 좋고 흉노와 싸우는 것도 좋지만 군사들을 정벌 전쟁에 도입하다 보면 국가가 피폐해져요. 결국은 한무제 이후에 약해지죠. 그래서 등장했던 게 신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한무제 이후에 점차 국력이 약해져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졌을 때 왕망이라고 하는 학식이 높았던 유학자가 이 나라를 잘 이렇게 세워요. 굉장히 시기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양을 통해서 신이란 나라를 세우죠. 주나라 시대의 정치를 이상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이상적 정치를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걸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15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대 역사가들은 신이라는 나라를 아주 몹쓸 나라로 역사 기록을 합니다. 왕망이라고 하는 몹쓸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왕망을 굉장히 칭송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시대를 이은 사람이 광무제,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남양지방의 호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망을 멸하고 나서 호족들의 힘을 모아서 낙양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여기를 동한이라고 부르죠. 동한이 서기 25년부터 서기 220년 조조의 아들 조비가 헌제를 내리고 선양을 받아가지고 위나라를 세운 이때까지 동한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삼국시대라고 할 수 있죠. 동한, 호족 들의 연합 정권이었습니다. 삼국지를 읽다 보면 원소, 조조, 유표, 유원 이런 호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유씨들이 있죠. 황족이었던 유씨들이 목사나 자사 이런 것들을 차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권력이 상당히 셌던 중앙의 황제가 상당히 약했던 그런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역사는 중원 지역에 한정되었다고 하는 거. 동한이라고 하는 나라 세력이 약해가지고 황하를 중심으로 한 평원지대에 한정되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본 관점입니다. 요 시대에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어요. 고구려가 이 약했던 동한을 수시로 침범을 하고 약탈물들을 많이 가져갔겠죠. 동한 말기가 바로 삼국시대고 삼국시대는 굉장히 혼란기였는데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어느 정도 통일제국을 세웠고
그러고 나서 조조의 위나라는 사마의의 후손인 사마염이 차지하게 되죠. 사마염 아들대에 가면 이 팔왕의 난이라는 이 사마씨들 간에 취급받는 난리가 벌어져요. 그 사이에 북방 유목민들이 이 중원을 차지하게 되죠. 이때 본격적으로 중원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피난을 갑니다. 물론 삼국시대 초기에도 피난을 많이 갔죠. 그래서 중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가지난 서기 307년에 있었던 이 난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요. 그래서 이때 한반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을 거예요. 그래서 중원의 문화가 지방으로 많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1차 동한말 서기 186년 이후고 2차 영가지난 307년 이후에 많이 퍼져나갔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확산되었던, 특히 중원에 북방인들이 많이 살게 됐던 첫 번째 시대가 바로 양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제가 역사 연표를 그려봤는데요. 한나라가 서기 220년까지 이어지다가 위초고 삼국이 이렇게 세워지죠. 그리고 총나라는 위나라에 멸망을 하고 위나라가 서진으로 바뀐 이후에 동호까지 멸망을 하죠. 그리고 북방은 5호 16국이 생기고 남방에는 동진이 생겨나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양진 남북조 이렇게 불러요. 서진, 동진, 양진. 그리고 북조가 중원 지역에 생기는 북조는 북위가 동위와 서위가 되고 동위가 북제가 되고 서위가 북조로 바뀌고 이것을 북조라 하고요. 남조에는 송제, 양진 해가지고 남조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북주에서 수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여기 남조의 나라들을 다르게 부르죠. 송, 제, 양진하면 송나라도 여러 개고 제나라도 여러 개고 양나라도 여러 개고 위나라도 여러 개예요. 그래서 역사가들 뭔가 붙여요. 북이, 남이, 서위, 동이 이렇게 붙이죠. 한나라도 서한이냐 동한이냐 전한이냐 후한이냐 이렇게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구분하기 위해서 서한, 동한 이렇게 한 것처럼 다 이렇게 붙여요. 조조가 세운 위나라는 조위라고 부르고 유비가 세운 한나라는 속한이라 부르고 손권이 세운 오나라는 손오라고도 부르고 동오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창업자의 성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남조의 나라들은 창업자 이름을 많이 붙이죠. 남조의 첫 번째 송나라는 유송이라고 부르고 제나라는 남제라고 부르고 양나라 여기 양은 뭐 많지 않아서 양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죠. 여기 양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특징은 북방에 5호 16국 시대가 있었다. 실제로는 16국이 아니라 한 23국 정도가 됐다 그러는데 역사가들이 16국이라 정리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된 건데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기껏해야 뭐 2대 3대 정도까지 못 갔던 유목민들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국가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나라를 세웠는데 여기 보면 특징이 있죠. 북연, 전연, 후연, 남연 같은 지역,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탄생한 나라들은 그냥 연이라 한 거예요. 우리는 북연이야, 우리는 서연이야, 여기는 전연이야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연인 거예요. 근데 이걸 역사가들이 구분하죠. 성이 바뀌잖아요. 나라 이름이 바뀌는 거죠. 조라고 나라에 세운 나라는 그냥 후조, 전조 된 거고 량이란 나라에 세운 나라들은 서량, 북량, 전량, 남량, 후량 이렇게 하는 거고 진이란 지역에 세운 나라는 서진, 전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역사가들이 이렇게 붙였는데 5호 5개 오락회가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5호 16국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북방에는 점차적으로 북위라고 하는 탁발 선비족들이 북방에서 내려와 가지고 북이란 나라를 세웠고요. 그 북위가 통일제국 비슷하게 가요. 그러다가 북위가 서위와 동위로 분리가 되고 서위에서 북조가 나오죠. 그리고 동위는 북제로 바뀌고 그래서 북위, 서위, 동위, 북주, 북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남조로 가면 송제, 양진이 있다. 그 남조 시대에 삼국지 소설의 얼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삼국지 소설이 주로 어떤 때에 활성화되냐면 바로 중원을 북방인들한테 빼앗기고 남조로 피난 갔던 시절에 삼국지가 주로 만들어집니다. 남조에서 배송지란 사람이 유송시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주석을 땄는데 이때 유비는 효웅, 조조는 간웅, 동탁, 여포는 아주 나쁜 도적들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 게 바로 남조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원을 빼앗겼던 시대에 대한 국가적인 충성심 이런 걸 키우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컸죠. 그러다가 나중에 남송시대에 가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남송은 뭐였죠? 북송에 있다가 북방 중원을 빼앗기고 남송으로 피난 간 정권에서 또다시 특히 관우를 중심으로 충성심을 일으키는 문화가 생기는. 그래서 이 삼국지는 남조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남송 때 쫙 만들어지고 나중에 소설을 만들어진 건 명나라 때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북방의 오랑캐들이 힘을 많이 쓸 때 삼국지는 잘 만들어졌다. 이게 특징이죠. 북조를 정리하고 등장한 나라가 수나라죠. 수, 문제, 수, 양제.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북주의 귀족이었어요. 북주가 시작된 북위를 만든 사람들은 북방에 살던 선비족 탁발씨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북방의 군벌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관중지방과 농서지방에 주로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일파들이 나중에 북주를 물리치고 수나라를 세웠고 그 수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당나라 이연과 이셈이 되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북방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피지배층은 한족들이 있었다. 그래서 흔히 수당 제국을 호환 통합화 문화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농업보다는 상업을 우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때 제국을 유지하는 가장 큰 관건이 뭐였냐면 바로 남방의 문물이었어요. 남방 지역이 훨씬 농사짓기 좋잖아요. 상해나 남경 이 지역 가면 대평원 있지 않습니까? 이 대평원에 있었던 물산들을 북방의 수도인 장안이나 낙양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쌀을 마차에 싣고 북방까지 가면요 소가 다 먹고 남는 게 없어요. 이동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운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항주에서부터 장안까지 또는 낙양까지 이 남방에 있는 곡식들을 배로 옮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대운하입니다. 이 대운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 수당시대에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요인이 대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양제를 굉장히 나쁜 놈으로 보잖아요. 고구려 침입했던 그런 사람인데 사실 수양제가 엄청난 큰 업적을 했어요. 당나라를 아주 잘 살게 하는 후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준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수나라를 이은 나라가 당나라죠. 당나라를 크게 나눠보면 초당, 성당, 중당 이렇게 나눠요. 시대가 워낙 다이나믹하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초당, 성당까지는 당나라가 꽤 성장을 했죠. 성당 시대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당현정이에요. 양귀비랑 살았던 당현정. 이때까지는 당나라가 계속 성장을 했어요. 당나라 군대는 대단한 군대였어요. 근데 당현정 말기에 안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서역 출신 장수들이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755년에 현정과 양귀비가 장안에서 서쪽으로 피난을 가죠. 이거를 마의 역의 변이라고 그래요. 그때 양귀비를 목을 치라고 병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양귀비를 목을 치죠. 그러고 나서 서북방의 위그르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사해난을 정리하고 당나라가 조금 회복을 했는데 그 이후 한 100여 년 동안 당나라는 힘을 못 쓰는 이 시대를 중당이라고 부르죠. 안사해난이 있을 때 중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피난을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중원인들이 남하에서 또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당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이 시대부터 중원은 계속 분열됩니다. 이거를 분열의 대표적인 시대 중에 하나인 5대 10국 있는 거죠. 여기도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가 개봉에 수도가 있었고 나라가 바뀌었고 그리고 지방에는 5월, 5민, 남당, 청남, 초, 전초, 후초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특이한 나라가 대리국 있었습니다. 오늘날 운남성 지역에 대리국이 있었는데 대리석 아시죠? 그 대리석이 많이 난 동네가 운남석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대리국이었어요. 대리국에서 난 돌이 그래서 대리석인 겁니다. 요 시대가 정리된 게 송나라죠. 송나라, 북송 시대가 있었고, 근데 북송은 군사력이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방 지역의 요나라와 금나라한테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분열기가 있었고, 탕구트, 서하도 있었고, 북방엔 타타르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몽골족이라고 부르는 요 사람들이 요나라 사람들 아니면 여진족들의 피해를 입고 이렇게 있었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몽골족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금나라를 정벌하고 남성까지 정벌해가지고 원나라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죠. 그리고 이제 북송이 멸망을 하고 이때 정강지배에 의해서 또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 시대부터 남송이 완벽하게 개발이 돼서 남쪽과 북쪽이 경제 역전이 됩니다. 남쪽이 본격적으로 경제 중심지가 되고 북쪽이 정치 중심지가 되는 이런 시대가 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 삼국지는 남조시대 그리고 남송시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남송시대가 소설의 얼개가 어느 정도 짜인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중국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북조, 수당, 북송, 요금, 몽골, 명청이 있는데 여기 빨간색 제국은 유목민이 차지했던 시대고요. 까만색 제국은 농민 제국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게 보면 농민 제국은 북송,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1500년간 중원을 지배한 건 농민 제국이 아니고요. 북방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중국 사람들이 유교를 만든 나라인데 왜 저기는 유교적이지 않고 저렇게 돈만 밝히는 실리주의적이냐? 저 동네는 희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북방 지역 가면 남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북방 사람들은 되게 실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유목민적 문화입니다. 유목민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지배했고 특히 최근에 청나라가 북방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북방의 문화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유교는 결국은 조선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뿌리 내렸고 또 일본도 갔죠. 중원에는 유교 문화가 별로 없고 북방 문화 내지는 도교 문화가 많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사 강의할 때 주장하는 게 있어요. 명나라의 상징물 있잖아요. 만리장성. 중국 하면 만리장성이다. 그래서 만리장성은 진나라 시대에 진시황이 쌓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있는 우주에서 보면 유일하게 보이는 건축물이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북경에 관광을 가서 만나는 그 팔달랭의 장성은 진시황 때 쌓은 게 아니에요. 물론 진시황이 장성을 쌓았다고 기록이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진시황 본계 이렇게 나와요. 기원전 4세기 때 초연 진 한 미 조 제나라에서 장성 건설했는데 시황제가 통일 후에 새로운 국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방어 시설을 파괴하고 흉노족을 방어할 목적으로 북방 지역에 거대한 장성을 짓도록 명했다. 이게 사마천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진시황은 어디다가 성을 쌓았을까요? 오늘날 북경에 쌓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진시황 어디 쌓을까? 진시황이 살았던 수도 북방에다가 성을 쌓죠. 오늘날의 오르도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수도가 안정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북경 지역은 진나라 영역도 아니어서 완전 변방이기 때문에 여기다 성을 쌓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 시대도 보면 당나라 시대, 청나라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이때는 성이라는 게 필요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성이 없었고요. 특히 북경 지역에 있는 요 만리장성은 언제 쌓였냐? 바로 북방의 몽골족과의 쟁투에서 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여기 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 성은 진시황이 쌓은 게 아니고 명나라 시대에 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도 남조 때, 남송 때와 마찬가지로 북방 유목민들이 아주 무섭고 미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또 삼국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명나라 시대에 삼국 연의가 쓰여진 이유도 이 북방 유목민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토목보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1440년에 있었는데요. 북방의 원나라 망하지 않았거든요. 북방에 이제 몽골족들이 여전히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오이라트 부족이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남쪽 농민제국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들한테는 곡식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들이 곡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을 원하는데 명나라 입장으로는 교육이 수지가 잘 안 맞아요. 명나라가 원하는 건 말밖에 없고 근데 몽골족들은 말은 팔기 싫고 그다음 교육이 안 맞아가지고 교육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오이라트족은 교육을 안 하면 자기들 못 살겠으니까 계속 욕을 하고 북방에서 소란도 피우고 그래요. 때로는 여기 침입을 하고 여기 오르도스나 대동분지 아니면 이 분지를 넘어서 평원 지역을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멸하려고 영종이라는 황제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친정을 나갔어요. 여기 대동분지까지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아주 허벌나게 깨지죠. 대동분지는 거의 초원지대거든요. 초원지대에서는 이 농민제국의 군사들은요 힘을 못 써요. 쪽수가 많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가서 포위됩니다. 며칠 동안 쫄쫄 굶고 물 한 모금 못 마시면 포위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황제가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오이라트 부족은 황제를 사로잡아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몸값을 내놔라 그랬겠죠. 그랬는데 명나라 조정에서 우리 그놈 필요 없다. 우리 명값 안 줄래?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그럼 오이라트 부족은 어땠을까요? 아주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이 몸값 필요 없는 황제 뭐 하겠어요? 그래서 풀어줘요. 영종이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명나라 조정에 황제가 다른 놈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정에서는 저 영종은 필요 없고 다른 황제를 다시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오이라트 부족 뿔따가 나가지고 북경을 공격을 하죠. 근데 북경성이 워낙 높아가지고 성을 공략은 하지 못하고 주변 지역만 약탈하고 돌아갑니다. 결국 주변 지역이 약탈당했잖아요. 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때부터 명나라 조정에서는 벽돌로 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벽돌을 쌓게 됩니다. 이때 생겨난 법이 있는데 바로 개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을 쌓으려면 병사들도 있어야 되고 곡식도 있어야 되고 의복도 있어야 되고 이 병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상인들한테 시킨 거예요. 주로 산서 상인들한테
곡식을 가져오면 여민이라는 소금 전표를 준 거죠. 그 소금 전표를 가지고 소금 창고에 가면 소금으로 바꿔줍니다. 그 소금 가지고 한스상인들이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나중에 관우가 신이 되게 된 계기가 되는데요. 명나라 때 장성을 쌓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남아메리카의 은이었어. 명나라가 돈이 없으면 북방이 거대한 성을 쌓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마침 일본에서도 은이 들어왔고요.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은이 스페인의 선원들에 의해서 마닐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이게 교육이 됩니다.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은과 중국의 도자기, 또 차 이런 거 교육이 돼가지고 명나라에 은이 막 쏟아들었어요. 은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세금도 많이 거치게 되고 경제가 막 발전을 했어요. 그럼 경제가 발전하면 뭐가 탄생을 해요? 노는 일이 생기죠. 그냥 흥청망청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재미있는 일 하게 되고 시장판에서 많은 이야기 벌어집니다. 이때 탄생한 문학이 있는데 그걸 바로 백화문학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살만하니까 이때 인문학이 발전하거든요. 시인들은 시를 읊고 소설가는 소설을 쓰고 민중들은 연극을 공연하고 가진 자들은 뻔듯한 극장에서 보지만 백성들은 시장판에서 그걸 보고 그거를 누군가 정리하고 이런 것이 바로 백화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백화소설이 많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홍루목, 유림회사 같은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같은 것들이 많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마소설, 신과 마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삼국지 소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삼국지 소설은 역사에서 출발했고 황제들의 사랑을 받았고 민중들의 지지를 얻었고 도교 문화와 결합돼서 관우가 신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조화를 갖춰가지고 삼국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삼국지의 소설은요, 북방인의 위협에 대한 항거의 의미로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화 사상이 많이 담겨 있어요. 오랑캐들, 나쁜 놈들을 상대하는 중원에 살던 사람들의 충성심과 의리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삼국지는 좀 달리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21세기 지금의 삼국지를 볼 때 중화 사상을 좀 걷어낼 필요도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도교 문화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조시대, 삼성시대, 명나라시대, 청나라시대 이때 주로 읽혔고 오늘날에는 좀 다르게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